예, 2024년 7월 8일, 음력으로는 6월 3일입니다. 11시가 돼 가는데요. 제가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그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그 다음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책들의 이야기가 기존에 있는 질서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구의 철학자들이 기존에 있는 질서를 해체해야 되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이 학문의 단초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진리란 학문을 하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학문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서구 철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부합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자기가 쓰고 있는 말과 자기가 쓰고 있는 글이 부합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모순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서구의 구조주의자들은 레비스트로스라든지 락강이라든지 부커라든지 알티셰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구조주의와 모더니즘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들이 시작했다시피 광인의 시대이고 족쇄의 시대이고 폭력의 시대이고 정신병의 시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더더욱 그런 문제가 노골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박용수 선생님의 강의를 10번째 마지막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이런 것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박용수 선생님의 책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야의 정체를 설명하고, 우리 한국 시온 사상은 박용수 선생님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앞에서 보여 있는 이 책들이 바로 구조주의와 모더니즘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고요. 이 구조주의와 모더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해체주의인 것이죠. 기존에 있는 서구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이고 그 다음 경험적인 철학을 우리가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집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대학자가 저는 박용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용수 선생님의 책을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책이 한국 현대미술사 이야기, 한국 미술사 이야기, 샤먼 문명, 샤먼 제국, 한국의 시원 사상, 한국 미술의 기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지중해 문명과 단군 조성, 그 다음에 구조적 한국 사상론, 천부경 81자 바라밀, 예, 이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금 있듯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한국화의 감상법, 한국 고대미술 문화사론, 해와의 방법과 구조, 현대미술의 반성적 이해, 신화체계로 본 한국미술론, 예술의 의미, 한국화의 세계, 한국 음양사상의 미학,
현대 미술의 구조 이런 책 이렇게 적어도 뭐냐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금 현재 소설이나 수필을 빼놓고 그건 20권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용 선생님께서 쓰여져 있는 이 글들을 저는 이제 접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깊이 그 의미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박용 선생님께서는 동서 철학과 사성을 융합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기 드물게 대학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저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에는 달이 보이죠. 앞에는 선앙당이 보이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하고 싶었던 가야의 정체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가야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한국의 시원 사상에 대해서 박용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만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고구려 백자 신라와 다르게 이 가야의 정체는 우리가 쉽게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야의 정체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1세기에 그러니까 1세기에 한반도 남쪽 끝에 이 가야국이 출현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수르왕이죠. 자, 그래서 이 수르왕이 젊은 수르왕이 먼저 여기에 와서 궁전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궁전틀을 물색한 것이 아니라 16나한이 거처할 전당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르왕이 신부를 아유타국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에서 모셔왔다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상당히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의 이 마우리아 왕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는 BC 322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BC 322년에서 BC 184년에 까지 존속했던 전제 왕권 국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마우리아 왕조를 개창했던 사람은 찬드라 굽타고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소카 왕의 아버지가 찬드라 굽타죠. 그래서 이 찬드라 굽타가 약 100여 명의 뭐냐면 자녀를 두었는데 아소카 왕이 막내였는데 찬드라 굽타가 이 아소카를 싫어해서 전쟁에 내버렸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들어와서 이 아소카 아들이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아버지 찬드라 굽타를 제거하고 자기와 피가 다른 형제들도 모두 죽였다는 그런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소카 왕 때 그러한 자기의 있었던 현생에 있었던 문제를 위해서 불교에 기여하고 그 불교의 포교에 나섰던 인물로서 이 불교의 발전에 엄청난 맞는 우리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쿱타 왕조라고 또 들어보셨잖아요. 인도의 북부에 뭐냐면 있었던 왕조로서 서기 320년에서 55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왕조인데 이것도 군주제인데 약 230년 동안 이 전제왕권 국가로서 굽타 왕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교의 발전이고 불교의 포교가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르왕도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머나먼 조선 땅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조선 땅 남부에까지 내려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수르왕은 젊은이로서의 야심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불교를 어떻게 뭐냐면 포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선반도에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르왕은 처음부터 불교를 들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만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샤먼 제국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도 약 300년 전에 뭐냐면 불교가 먼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야와 신라가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가야는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가는 전제 왕권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고, 신라는 사먼 제국의 진화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소 서로의 결이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이 달랐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 1세기에 한반도의 남쪽 끝에 이 가야국이 출현하였다 이거죠. 이 나라의 창시자인 수르왕은 미혼의 젊은이로 어딘지 분명치 않지만은 이미 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숭배하는 것이죠. 바깥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 세력이 가야 땅에 오게 된 이유는 모르지만은 이미 상당한 세력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신부를 데려올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아유타국에 뭐냐면은 허왕옥을 데리고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신부를 데려올 만큼 고대 문명 사이에서는 유명한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죠.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이 그 궁궐터가 아니라 16나한이 거처할 전당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머리에는 이미 불교 입국에 대한 신념이 가득 차 있었고, 자, 그러면서 신라가 가지고 있는 사먼 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만 제도와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와 신라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신라와 가야는 매우 경쟁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먼 시대의 강력한 청동기 문화를 말하는데 이미 조선 반도 남단에는 불교 포교 세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이들이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약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예약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야 법회와 불상 예배를 통해서 나라 인재를 키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상을 만들려면 청동, 재령, 기술, 연금술이 있어야 하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인도 유럽어계의 계통에 인 동시에 원주민과 결합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야는 삼한 시대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청동기 문명이고, 조선반도의 사먼 세력이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선반도에서 사먼 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4세기 중葉부터 7세기 중葉이라고 약 300년 동안에 그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 사먼 세력이 저물고 불교 세력이 득세하게 이르렀을 때 바로 진흥왕이 가야를 정벌하는 일로 가야로 정벌하는 562년도에 가야를 불교 세력을 접하면서 가야 정벌에 나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가
삼원 세력의 이 과학보다도 철학을 숭상했다는 점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불교 세력은 철학과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라와 가야의 갈등 관계가 무엇이며 신라와 가야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뭐냐면은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 한국의 시온 사상 박영 선생님의 박영 선생님의 이 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한국의 시온 사상 머리말에 있는 글인데요. 서구 문명의 원천인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에서 왔고, 또 인도 문명은 아리안족의 이동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황하 문명은 지중해 문명과 관련이 있다. 시베리아와 잉카 마야의 관련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고대 문명이 이렇게 지구상의 대각선을 긋듯이 교차하게 되면 결국 그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동체가 성립된다는 의미가 있다. 동서문명의 동건너를 주장하는 입장도 그런 시각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저자도 그런 주장에 동조하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는 그런 점을 밝히고 싶은 욕구가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저자는 동건이라는 말 대신에 원형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세계의 문명은 하나의 뿌리를 가진 한 그루의 우람한 나무로 보고 싶고, 또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문명의 원형이라는 개념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늘의 실정에서 원형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문명의 원형을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문명의 원형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장벽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서구 사람들이 정해놓은 문명이라는 고정관념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명은 본질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몽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로서 돌이킬 수 없이 굳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문명의 원형을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장비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사냥이라는 행위만 하더라도 그렇다. 사냥은 그들의 문명 개념으로 보자면 원시적인 생활의 한 단면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명확해지고 있듯이 사냥은 고대 문명에 있어서는 진리를 찾는 수도자의 의례 행사이다. 하나의 행위가 한쪽에서는 일상성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의례로 이해됨으로써 오는 엄청난 견해의 차이는 오늘과 내일을 아는 인류에 있어서 커다란 비극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행을 만들어내고 확대시켜 온 책임은 여전히 서구 문명 쪽에 있다. 문명의 원형을 발견하자면 반어적으로 문명이라는 기성관념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서구 문명을 지탱해 온 근대적 합리적인 사상체계를 해체시키게 한다는 뜻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샤먼주의, 그 다음에 무당주의로 바꿔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명의 기성관념이 그렇게 해체됨으로써 원형이 저절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기성관념이 좀처럼 해체되기가 어렵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발견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성관념을 철저히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은 동시에 발견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해지가 없겠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어 있는 것은 동이, 한, 조선의 개념과 그 근원을 찾는 일이다. 그들은 동굴에 살았고 사냥을 했으며 음악을 즐기고 건강한 옥대를 갖추는 등 우리의 상식을 흔들어 놓은 이 이상한 예법을 행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의가 기하학이나 연금술을 연마하면서 점성술을 행사하는 고대 종교 샤머니즘의 성단이었으며 또 일찍이 세계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배화교도들로 나타난다. 그들은 문명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점성술적인 원리에 따라 중심을 이동시켜왔다.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해 왔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것은 역사적인 지평이며 순서로 보아 이 책 다음에 다루어질 문제이다. 원형을 확인하는 일에 이 책의 목적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동의에 관한 일, 이를테면 동의라는 말이 지금까지 잘못 풀이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부터 동의가 고대 문명을 지배해왔던 강력한 종교 집단, 신성 계급이었으며 그 집단이 곧 조선이라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성된 역사를 구성하기 이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한국 문명사의 연구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빙할 만한 자료는 천부경이다. 이 경전이 한반도에 발견됐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동의가 최후로 생존했던 자리가 바로 한반도였기 때문이다. 천부경은 그들이 믿고 신봉했던 하늘님의 말씀이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천부경을 해독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며 그 해독이 가능해짐으로써 문명의 원형을 확인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잘못된 현대인의 문명관을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인데요. 지금 천부경 81자에 바람일 해가지고 박용 선생님이 지금 쓰신 이 책이죠. 자, 그래서 저자가 천부경을 접한 지 벌써 15년이나 되었다. 그간의 방향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마침내 진리의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의 앙금을 받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감히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대부분의 원고는 일관성 있게 쓰여진 새로운 원고지만 책 끝부분에 붙은 부록은 이미 그간의 논문 형식으로 발표되었던 것으로 이번 기회에 문장을 다듬고 또 부끄럽게 여겨왔던 부분들을 삭제 가필하였다. 원고의 내용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아무래도 이 책의 본고와는 별도로 쓰여진 것이어서 다소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다. 어려운 시기에 이 책을 선뜻 맡아서 출판해 주신 문예출판사의 전 사장님 장형규 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1985년 2월 달에 박용 선생님께서 이 한국의 시원 사상을 원정 연구를 위한 방법소설을 해서 이 책을 제가 그 책머리를 뭐냐면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번째 박용 선생님은 동서 철학과 사상을 융합한 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환구무형사에 이 박용 선생님의 이런 그 글과 책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환구무명사를 복원해서 우리의 학문의 수준을 한창 더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